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감집회가 마지막 정리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요쪽할 거다, 그죠? 자, 교재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넘겨가지고 540쪽이네요. 540쪽입니다. 이 여기 볼 내용이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건데요. 여기서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는 간단하게 표 두 개를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돼요. 표 두 개, 딱 세 개, 딱 두 개만 암기하시면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풀려요. 먼저 하나는 540쪽에 보면은 그 가운데 쪽에 표가 나 있죠.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공부할 게 제목 자체가 그래요. 제목이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거죠. 즉 이거는 우리 공시법이 있는데, 공시법에서 공시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름의 답이죠. 부동산 가격이 얼마짜리다라고 공시하는 거죠. 왜 공시할까요?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가장 큰,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세금 문제가 됩니다. 아니, 얘는 세금 100만인데 왜 난 200이야? 이거 따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이하고 금액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얘는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공시되는데, 부동산을 마대로 공시하니까 부동산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가 있다. 그죠? 먼저 토지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인데, 건물은 주택이 있어요. 주거용을 말하겠죠. 그리고 상업 공업 같은 비주거용,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토지, 주택, 비주거, 이 세 가지를 공시하게 될 건데, 토지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표준하는 거와 개별, 교재에 있는 거죠. 우리 어떤 거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540쪽의 표용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용어를, 이 용어는 이렇게 요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공시합니다. 이 주관부서가 국토부겠죠? 그럼 누구냐? 국토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라고 적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역에 있는 시, 군, 구청장이 공시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날짜를 보시면 얘는 언제까지 공시하냐면 2월 말까지 국토부에서 공시합니다. 1호부터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 개별 공시가는 3개월이니까 5월 31일이죠. 5월 30일까지 공시를 해요. 그래서 요즘 길거리 다니시면 3월이나 4월 되면은 이렇게 개별 공시가 이의 신청하세요라고 현수막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못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구조가 이루어지느냐라고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 먼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천만 개의 토지가 있다 그래요. 이 4천만 개 중에서 1.2%, 50만 개의 토지를 표준지로 지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개 중에 하나예요. 즉 우리 집에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토지가 있으면 이 모든 토지를 전부 다 가격을 공시하려면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100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준지로 지정을 해요. 이걸 정부는 요 가격만 공시를 합니다. 이 가격을 공시할 때는 각 지역의 업자에게 맡기겠죠. 각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동이면 안동 지역에는 감정평가업자에 맡기는데, 한 군데 맡기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이상에 맡겨요. 그래서 그 두 군데 가격을 종합해서 최종 가격을 정부가 공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군데 가격의 합리적을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이 두 군데 가격,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에 지가 변동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냥 한 군데 가격으로 공시하기도, 조사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군데 이상에다가 의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이 이걸 공시해요. 요걸 공시하고 나서 각 지역에 알려줍니다. 우리 같으면 안동 지역에 이 표준지 가격과 이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자료,
이걸 같이 줍니다. 그럼 각 지역에서 우리가 안동시가 되겠죠. 안동시에서 요걸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나머지 가격을 조사하게 되겠죠. 이 나머지 가격을 뭐라고 말하느냐? 개별 공시지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는 이 표준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거보다 경사도가 얼마 있으면 얼마 정도 감가를 해라. 도로에서 멀어지면 이런 것들을 쭉 자료를 줍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걸 전부 다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업무의 주관부서는 국토부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즉 시, 군에 있는 구청에 있는 지적가에서는 사실은 단순히 계산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국적으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지역에서는 그 금액에 한해서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주관부서는 국토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도 이런 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주택도 그러면 이렇게 표준 개별, 그래서 주택도 이렇게 표준, 그 다음에 개별 요렇게 있어요. 구조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주택은 표준 개별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떤 주택에 해당되느냐 하면 단독주택에 해당돼요. 근데 주택은 이런 요둘 합하면 단독주택이 됩니다. 얘는 단독주택이고요. 주택엔 요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은 공동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 여기는 단독주택은 표준 개별 요대로 하면은 됩니다. 요거 동일한 계정이겠죠. 그러니까 표준은 누가 공시한다? 똑같이 표준은 국장이. 그럼 개별은 누가 할까요? 시, 군, 구에서 하는데 얘들보다 한 달이 빨라요. 그래서 얘는 표준은 1월 말까지.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은 4월 30일까지. 얘도 한번 따라볼까요? 표준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얘도 요렇게 읽는 겁니다. 이때 얘들은 표준 개별은 요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구조가 동일한 구조로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공동주택이라는 거죠. 공동주택은 이미 표준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토지와 주택이 각각 다르다는 거지. 모양과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계산할 수 없다 보니까 표준을 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은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한 아파트 같은 것들입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인데 저희 집이 33층이에요. 그러면 1층부터 33층 구조 똑같습니다. 다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동일한 방식, 위치도 똑같아요. 그래서 농담삼아 제가 말하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으면 저희 집이 4층입니다. 화장실에 있으면 위에 집도 바로 위가 화장실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구조 동일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국토부에서 전수조사합니다. 간단하죠. 이런 계산에서 청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청수에 따른 가압만 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누가 하느냐면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하느냐면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합니다. 자,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 시군구에서 하는 거는 시군구청장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이 국토부에서 할 때는 국토부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하지 않아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 업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국토부 할 일이 각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모든 국토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도로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주택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LH에 맡기죠.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각 지역의 감정평가도 전부 다 국토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거는 누구한테 맡기냐면 각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 법인에 맡깁니다. 그렇지만 여기 주택 가격을 계산할 때는 예전에 뭐였냐면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어요. 부동산원이라는 거는 국가기관입니다. 여기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토지인 경우는 그 각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 법인,
즉 감정평 업자에게 의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택인 경우는 주택은 우리 생각 굉장히 밀접한 필수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한국 나온 이유가 뭐냐?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작년에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그러면 구조 이렇게 있는 거죠. 똑같겠죠? 이것도 표준 그리고 개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말하면 공동이라고 그러지 않고 집합이라고 말합니다. 얘도 그러면 구조가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읽을 때 요렇게 읽어요. 따라합니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요렇게 읽습니다. 아셨죠? 그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가운데 보시면 지금 읽었던 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요대로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럼 얘도 구조가 어떻게 되나? 금방 배웠던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은 어떻게 하느냐? 표준은 당연히 국토부에서 국장이 합니다.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은 누가 하느냐? 각 지역에 있는 시, 군, 부에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집합은 또 누가 하느냐? 이거와 똑같이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국장이. 날짜는 위와 동일합니다. 요거와 동일하니까 굳이 의미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한국감정원 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공시해도 되고 안 되는 즉 뭐냐? 얘들은 반드시 공시해야 돼요. 여기 보면 공시하여야 한다.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상고법령은.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도 높은 건 아닙니다. 여하튼 이렇게 공시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 교재 54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별 대단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 가지만 얘기할게요. 날짜 신경 쓰지 마세요. 날짜 누구한테 알막 이 신경 쓰. 즉 요거는 신경 쓸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뭐냐? 요겁니다. 국장이냐 아니면은 국장이냐 아니면은 시군구청장이냐, 요거 시군구냐, 요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을 우리는 공시주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공시주체가 국장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다시 평가해 달라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할 때 공시한 사람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즉 국장이 공시하면 국장한테 따져야 돼. 지극히 당연하게. 그리고 얘는 심의기구도 따라갑니다. 그럼 뭐냐면 국장일 때는 좀 깁니다. 따라해볼까요? 요거 따라가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다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여기다가 중앙 붙고 위원회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공통지문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국장이면 금방 말했더니 중앙 어쩌고, 시군구면 시군구 어쩌고 이렇게 따라간다. 이게 세트라는 이야기야. 이게 시험은 어디에 잘 나오느냐? 여기에서 잘 나와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익 않는 경우에 시, 군,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틀렸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정부도 나와요. 이렇게 은근히 잘 냅니다. 아셨죠? 요거보다 이쪽을 잘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주의하시다. 요게 우리 교재 54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참고적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할 건데요. 제 생각에는 542쪽에 밑에 여백에다가 제가 그리는 걸 그리면 좋겠어요. 물론,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특강을 하거나 요약점을 만들면 전부 다 입자라고 들으실 겁니다. 왜? 이 표는 제가 만든 거니까. 요걸 저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공시의 효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 법률이고 요거는 법조문에 각각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요만큼인데 여기에 각각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면 열받아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정리한 요 표인데 우리 요걸 요렇게 정리합니다. 여기는 토지가 있다, 그죠? 여기 토지. 그 다음에 주택 비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그리고 우리는 주택, 비주거 이렇게 나누어서 표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나누냐? 표준과 개변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토지는 표준 그리고 개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비주거는 뭐냐? 표준 일단 있습니다. 표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개별은 당연히 있지만 개별 외에 공동집합이라는 놈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동집합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분류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먼저 우리가 원칙을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뭐냐면은 여기에 토지, 주택, 비주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을 왜 만들었냐 이 말이죠. 표준을 만든 목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표준은 요 개별할 때 기준으로, 표준은 개별의 기준으로, 표준은 개별의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표준의 목적은 뭐냐? 얘는 개별적으로 계산할 때의 기준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계산할 때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외워봅니다. 따라할까요?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다. 다시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다. 법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주택일 때는 표준 주택 가격은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따로따로 공부하면 이러다가 미쳐버립니다. 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 개별은 표준 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목적이 그거예요. 표준의 목적은. 그러면 표준의 목적은 이해했어.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 되는 거구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표준을 제외한 개별 공동집합 요거의 목적은 뭐냐? 세금의 기준입니다. 이걸 표현할 때 좀 달라요. 토지인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인 경우는 얘는 조세 그리고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뭐냐? 과세 관련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법규는 살짝 다르지만 여기 세금이란 말은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합니다. 개별 공동집합은 과세의 기준이다. 다시 개별 공동집합은 과세의 기준이다. 외워야 됩니다. 개별 공동집합은 과세의 기준이다. 딱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 되는 거고 표준 제외한 나머지 개별 공동집합은 세금의 기준이에요. 시험 어떻게 나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주로 기출에 자주 이런 게 나와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표준은 왠지 기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와요.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만지 틀리 모르는 거라. 이게 명확하게 틀린 거예요. 명확하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기준이 되는 거는 표준이 아니고 개별 공동집합이에요. 뭐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표준은 세금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쌤 표준은 세금 기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세금 계산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로 계산 안 해요. 그럼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얘가 표준지다. 여기는 개별이다 전부 다. 그러면 얘들은 세금 계산할 수 있죠. 얘는 세금 안 내는가요? 네, 그래서 법조문은 이런 게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가액을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는 요까지 세금 때리는 거다. 나중 문제고 법규 원칙에 표준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법규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요 가격을 뭘로 본다? 개별로 본다. 그래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거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표준지 가지고 세금 계산 안 한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외운 게 뭐냐면 금방 했죠. 개별 공동집합은 과세 기준이 된다. 암기됐나요? 명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 잘 나와요. 이건 말속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별로 힘들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 헷갈림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여기에서 토지에는 표준의 가격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 비주거는 개별 공동집합의 가격 정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표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정부에서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부동산 가액을 이렇게 공시를 해놨죠. 이걸 오직 세금만으로 쓰는 거는 먼저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예를 들어서 뭐 행정부에서 저소득자에게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에게 뭐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 그래요. 근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저소득자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 뭐 50만 원 내서 몇만인지 알아야 세금 얼마 나올지 추산을 하겠죠. 그런 자료 자기한테 없어. 국토부 있겠죠. 국토부 의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료는 국토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부탁할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넘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의하게 다가오는데 이때 토지는 표준의 가격 정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법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누면 이 만두는 때려 죽여야 되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는 토지 가격만 공시합니다. 처음에 요건 없었어요. 토지 가격만 공시할 때는 표준이 모든 게 기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즉 표준 가지고 모든 걸 컨트롤했다는 거죠. 이게 개별 계산하게 만들고 가격정보 기준 넣어 놓으니까 다 문제없이 다 컨트롤됐어요.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택 가격을 공시하는데 주택은 요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있는 거야. 아파트가. 요런 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여기 주택에도 표준의 요 정보를 넣어버리면 여기를 넣어버리면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가 안 들어가요. 그럼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법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가격 정보를 넣은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이유는 뭐냐? 법을 한꺼번에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예전에 토지 가격을 공시하고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얘 가격을 공시하게 된 거죠. 법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주택 가격 공시한 걸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을 공시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가격을 여기에다 표준에 넣으면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여기에 넣은 거예요. 좀 어렵다 그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안 지울 테니까 나중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요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표, 요 두 가지 표만 명확하게 암기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법조문은 거의 뭐 나중에 다음에 자세하게 다룰 때 법조문에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거 작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디 보느냐? 577쪽에 38번 한번 볼 거예요. 옳은 것을 했는데 이게 정답이 이번 정답 질문을 좀 특이해가지고 어렵게 느껴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나머지 우리 배운 그대로입니다. 자, 먼저 차라리 1번부터 볼게요. 1번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뢰해야 된다. 이 지문이 헷갈릴 수가 있었어요. 반드시 때문에 틀린 거예요. 법조에는 반드시란 말이 없어요. 그 뭐냐, 아까 말했듯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럴 때 특별하게 지가 변동이 없거나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한 군데 평가 법인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할 수도 있다가 예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에 보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헷갈렸어요. 아마 1번, 2번에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3번, 4번, 5번은 확연하게 틀린 걸 알게 됩니다. 3번 볼게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유지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일단 틀려버렸죠. 여기서 국장이잖아요. 그럼 누구 심의죠? 중앙 어쩌고 저쩌고. 이거 못 찾을 정도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문이죠. 이거 못 찾을 정도면 이거 시간 포기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3번 확연하게 틀렸어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을 의뢰한다. 요거는 사실은 지금은 강조하지 않지만 작년 수업할 때 선생들이 강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택에 이게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토지인 경우는 감정평가법인에,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 비주용인 경우에는 이건 감정평가법인 또는 부동산원이에요. 여기서 틀린 건 뭐냐,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게 틀린 거예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의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런데 작년 공부하신 분은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전부 다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게 바뀌었고 저부터도 마찬가지 작년 수업할 때 이거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 뭐냐, 이게 작년에 명칭이 바뀌었거든. 그 이유는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그러니까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명칭이 바뀌었어요. 잘 안 보이는데 각 지역마다 부동산원이 있습니다. 부동산원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나중에 모르겠지만 나중에 공인 중에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택 가격을 검색할 때는 부동산원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한국감정원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게 한국부동산원은 지금 원으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무를 좀만 하시면 이거 바로 압니다. 주택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걸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는 거예요. 여하튼 얘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5번 표준 공동주택 가격은 이런 거 없습니다. 표준주택 가격 이렇게 되죠.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의 기준이 된다. 공동이란 말 이사에 붙어 있죠. 틀린 거예요. 5번은 이렇게 됩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의 기준이 된다. 이게 뭐죠? 표준은 개별의 기준,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 4번, 5번은 확연하게 틀렸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번, 2번에 고민했을 거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1번 지문에서 이게 반드시라는 걸 살짝 넣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량이 부족하면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 본 거예요. 우리가 한 2달 가까이 제가 그러니까 한 2달 가까이 쭉 이렇게 이 교재 주요한 것만 쭉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했던 게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은 작년 문제를 풀었었어요. 근데 작년 문제 지금 체크해 보면 아시겠지만 절반 가까이 풀려요. 계산 문제를 풀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의도를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죠. 즉 공부량을 늘리면 안 돼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60점이 나온다, 50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두 개만 명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이 표 두 개, 요거는 옛날부터 이야기했고 새로운 표, 요것만 여러분이 암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제가 다른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표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 과정은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가는 거 아니고,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우리는 시간이 일을 안 하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하게 되면 기출문제 한 80% 이상이 풀립니다. 계산문제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자주 오는 계산문제. 그래도 교재 절반도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래도 기출문제 70%가 풀립니다. 80% 풀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저랑 같이 지금까지 한 2달 이것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교재 처음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나간다. 그래도 많이 건너뛸 거예요. 자, 쭉 넘어갈 건데 처음 종론부터 볼 건데 이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치우고요. 자, 우리 개론이 8개 단어는 있는 건 알 테니까 오늘 이제 종론을 오늘 종론을 할 거예요. 종론만 예를 들을 겁니다. 종론에서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법경기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토지의 종류, 토지의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종류 쭉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 토지의 특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얼마 전에 2달 전에 수업할 때는 요거 3개만 했어요. 그러면 얘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매년 나옵니까? 제가 매년 나오는 거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나오면 제가 매년 나온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니 작년 나오고 안 나오고 작년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매년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매년 나오는 거라. 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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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요때 시험 보면 작년에 나왔다고 안 나오는 건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그래서는 매일 나온다, 매년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50% 넘어가면 저는 매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2년에 한 번 나온다 그랬는데 작년 나와서 올해 안 나오겠네. 그거 안 해요. 얘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매년이에요. 얘들은. 그래서 그게 뭐냐? 요 3개는 매년이라. 그래서 요 3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빼고 한 2가지 정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택의 분류예요. 주택은 단독 공동 나누는 그겁니다. 얘들은 3, 4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중요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표준 분류에서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부동산업을 분류하는 게 있어요. 얘도 3, 4년에 한 번씩 나와요. 작년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작년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년에 종로에서 4문제가 나왔어요. 그 얘는 매년 나오니까 얘는 왜 나왔느냐?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좀 확률이 낮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번 순환은 요거하고 요걸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게 될 거냐? 앞에 나머지 교과에서 딱 넘어갑니다. 앞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신나게 넘어가셔서 어디 보느냐? 교재 56쪽 봅니다. 지금 앞에는요 안 해도 돼요.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한 번 하겠죠. 네, 언젠가는 한 번 할 겁니다. 안 나오면 자꾸 붙도록 늘리지 말라는 거지. 시간 없으니까. 자, 56쪽에 나오는 거 뭐냐? 요거죠. 그래서 우리 또 처음부터 뭐냐면은 첫 번째 공부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얘를 다루게 될 겁니다. 왜? 잘 나오니까. 얘는 당연히 잘 나오게 됩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랑 요거 안 적으신 분은 나중에 다른 사람 적어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건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복합적인 개념, 여러 개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이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경제적 지하로 바라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드는 사람 중에서 저희 지역에 건물 2채 가지고 계신 약사분 꼭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분 같은 경우에 예뻐. 근데 재수가 없어. 여자가 찬바람이 좀 돌아요, 여자가. 그래요. 그럼 좀 사람이 상냥한 얼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좀 찬바람이 돌아요. 예쁜데 좀 추워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여하튼 그분을 볼 때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자다. 부럽다. 왜? 그 사람 부동산이
많으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부동산을 뭘로 보느냐? 경제적 재화로 본다는 거죠.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건축업자야. 또는 내가 뭐 건축기사야. 그럼 나는 땅을 보면 저다 건물 지을 수 있나? 아이고 집안 약한데 다 돼야 돼. 이런 생각하겠죠.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건 뭐냐? 기술적 개념으로 바라본다. 그 다음에 부동산 민법학자는 어디까지 부동산으로 보느냐? 토지만 부동산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건물까지 봐야 돼요? 아니면 나무까지 봐야 돼요? 어디까지 부동산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법에서 어디까지 부동산으로 바라보느냐? 법률적 개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세 가지로 분류해서 부동산을 요렇게 바라본다.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다양한 개념으로 바라본다 이 뜻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법률적 개념인데 이 법률적 개념은 다시 둘로 나누게 됩니다. 법률적 개념은 좁은 협의 그리고 넓은 광의로 보게 되는데 이 좁은은 우리나라 민법 규정을 따라갑니다. 민법 규정을 따라가는데 민법생들이 다 마음이 좁아. 원장님 빼고 일러줄라 잘릴 겁이라서 그래서 원장님 빼고 일러줄 사람 있는 것 같아. 다 보면 민법생들이 다 마음이 좀 좁찔해요. 좀 대체적으로 좀 보면 없으면 이렇게 돌리까기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분들 친해질 때 누구 험담하면서 친해지잖아. 그럴 걸 신랑 까기부터 시작하잖아. 시어른 까기부터 시작하잖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친해진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아직 친해진 게 아니었어. 자, 그래서 민법은 좁은 개념으로 이때 민법 규정은 이렇게 나옵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딱 두 가지입니다. 토지 그리고 정착물. 그래서 민법 규정에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본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넓게 해석한다라는 것은 다른 법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이라는 녀석을 더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보면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여기는 토지정착물은 더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지문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다 싶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면 잘 틀려요.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그 법률 관점에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법률 관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다들 대답 못하잖아. 맞는 거예요. 넓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이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공부하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법률 관점의 부동산을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임목 등이 포함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넓게 보면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렇게 되는 거죠. 법률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을 말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니까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개념으로 보면은 준부동산을 포함하는데 준부동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본디는 부동산, 이 준부동산 이름에 나와 있잖아.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준 붙이는 거에서 전통적인 부동산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전통적인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또는 선박, 항공 이런 것들은 원래 출시는 뭐죠? 동산이죠. 동산이지만 얘들이 등기 등록을 통해서 소유권을 표현해요. 그럼 얘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원래는 동산이지만 얘가 등기 또는 등록을 통해서 소유권을 표현해요. 등기 등록으로 소유권 표현하는 게 부동산의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 움직이지만 소유권 표시하는 방법이 부동산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쳐주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은 무형재산이 있어요. 무형재산. 예를 들어서 영업권, 어역, 그 다음 어권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는 무형재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형재산도 그냥 형체는 없지만 이건 권리로서 부동산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를 받듯이 이런 영업권이나 특허권 빌려주고 대가를 10년 동안 받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무형재산의 가치가 있다. 얘도 그래서 부동산으로 쳐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냐면은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이에요.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 대표적인 게 뭐냐? 공장재단, 광업재단, 무슨 재단 이렇게 붙는 것들.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장 같은 경우 보시면 공장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공장에 창고도 있고 기계도 있고 공장에 관계되는 뭐 다양한 뭐 또 토지도 있고 건물 막 굉장히 많아요. 따로따로 등기 안 합니다. 이걸 묶음으로 만들어요. 묶어서 법원에다가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해요. 그리고 사장님은 이 전체를 담보로 대출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따로 했을 때는 이게 경매 가치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묶음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이것도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물이에요. 쉽게 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는 부동산 인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죠. 감정평가 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할 때 자동차는 무슨 법? 저번주 했는데 별표까지 했는데 자동차는 무슨 법? 내가 훅 들어왔구나. 그다음 선박항공기 무슨 법? 원가법.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복습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 지금. 이렇다니까. 그 다음에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무슨 법? 수익환원법. 기억나잖아. 봐. 감정평가 한다니까 이게. 토지, 건물 같은 이거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중부동산은 어떤 게 가능하냐? 일단 요게 저당권의 객체가 가능합니다.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은 자동차, 선박항공기를 담보로 잡히고 대출 가능하다.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건방 같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 안 되면 일부는 중개사의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아셨죠? 이거는 중개사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여기는 중부동산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중개 대상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아닌 준부동산 이런 것들의 특징, 이런 것들도 고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건 뭐냐? 정착물. 정착물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정착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정착과 정착이 아닌 걸 이해해야 되는데 정착은 토지에 아주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토지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은 토지 위에 우리가 이게 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량, 다리도 이게 몇십 년 동안 이 위치에 있겠죠? 그럼 토지에 강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정착물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레일도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철도 레일도 쭉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토지 위에 아주 강하게 붙어 있는 거죠. 아니 좀 이따가 며칠 있다 바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정착물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착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붙어있다. 그러면 정착물. 그래서 토지에 영구적으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 이걸 우리는 정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착물이 아닌 게 뭐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심어 놓은 나무, 이걸 가식 중인 수목,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건물,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몇 년에 다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착물이 중요한데 이 정착물이 왜 중요하게 되느냐 하면은 정착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일본만 그렇습니다. 정착물은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첫째 독립정착물과 두 번째 종속정착물로 나눠요. 종속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 팔면 따라가는 거야. 토지에 종속되는 거야. 토지 팔면 따라가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종속정착물이라는데 대부분 종속정착물인데 독립정착물이 딱 4개가 있어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세 번째 임목, 네 번째 농작물. 요거 4개는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4개가 독립정착물이에요. 따라합니다.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임목, 농작물.
이거는 왜 독립정착물이냐? 토지와 별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예를 드는 거, 토지 소유자는 영감탱이, 강. 그 다음에 위에 건물은 신세계에서 지었어.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법에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대부분의 95% 이상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가끔 달라질 수가 있죠. 이거 달라지니까 나타나는 게 민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죠. 같아지면 뭔 문제가 있겠네요. 달라지니까 복잡하잖아요. 그게 법정지상권이잖아. 달라질 이유가 있다니까 가끔씩. 그래서 이게 이 소유주가 일반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팔았어. 그때 건물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간다고. 왜? 독립이니까. 토지만 거래되고 이거는 별도로 독립적인 거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거래가 된다. 제가 농담삼아 말하잖아요. 영감님이 마담한테 빠져가지고 이 토지를 저렴하게 팔았어. 그때 건물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니까. 토지만 넘어간다. 이건 마찬가지죠. 명의인발부증 수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토지 위에 여기 토지가 있으면 건물이 아니고 이제 이게 명의인발부증 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 나무는 내 거다라고 이렇게 울타리로 써가지고 이름표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내 소유권 인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토지 산을 팔더라도 요거는 넘어가지 않는다. 별도의 거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법원에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별도의 거래가 된다. 농작물도 토지 소유주와 달리 이거 농작물을 기른 이 사람 거니까 별도의 거래가 된다. 이거 4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틀리면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은. 기초가 안 된 거예요. 명확하게 암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4개가 명확하게 독립정착물이다. 나머지는 뭔데? 전부 다 종속정착물. 요거 4개만 딱 암기합니다. 다시 건물, 명의인발부가 준 수목, 임목, 농작물 딱 명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그 퀴즈 문제 사라고 뭐 그런 거 안 하던가요? 아직 안 했나요? 원장님이 아직 안 하셨구나. 보통 지금쯤에 퀴즈 문제 막 사가지고 많이 하는데 아마 학원에서 아마 지정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조금씩 아니면 예전 과정에 있으면 조금씩 푸시면 되고 여기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읽어보다가 거기 있는 문제를 조금씩 풀기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법률 개념의 부동산 된 거예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됩니다.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생산재, 그리고 소비재, 상품. 따라할까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다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제적 개념 부동산인데 토지, 건물이 재산이나 자본의 구성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자로서 생산활동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의 대상이 되며 매매 거래량 상품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딱 암기해주세요. 물론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투자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걸 원래는 물리적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얘는 자산, 위에 했네. 얘는 뭐냐면은 자연, 그리고 환경, 위치, 공간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갈까요? 자연환경, 위치, 공간. 다시 자연환경, 위치, 공간. 얘는 어떤 자연환경, 위치, 공간이라는 말은 어떤 자연 모습이냐, 어떤 위치, 어떤 공간 있는 모습 그대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제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거 다룬 거예요. 물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너무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부하면 대부분 교재 처음부터 보죠. 제일 처음 요거예요. 물론 앞에 몇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공부 이건 잘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 경기까지 잘한다니까. 그래서 그렇더라 그래도 이 지문을 자주 읽고 명확하게 이걸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교재를 보도록 하죠. 표시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거기 가로를 보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밑줄 것이고 부동산을 유형적인 측면, 물리적 측면과 그 다음에 무형적인 측면인 경제적 법률 측면으로 복합 개념을 이해하고 체계한 것을 말한다. 밑줄. 부동산을 법, 경, 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을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밑에 그 네모칸의 체계도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체계도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물리적 기술적 개념은 자연항의 위치 공간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밑줄.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거정착물, 광의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요것도 밑줄. 자, 요 체계를 정리해 놓은 거죠. 뭐 너무나 뭐 기본적인 거니까 잘 아시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 정리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슷하지만 좀 다른 용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는 건데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 뭐가 있냐면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복합 개념 부동산은 법, 병기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는 말이고요. 복합 부동산은 본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로따로해. 그런데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나는 건물 집만 사고 토지 안 살 거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거 불완전하거든. 대부분 이게 세트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트로 거래되는 요걸 우리 말하냐 복합 부동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릅니다. 자, 복합 부동산 밑줄 것이고 밑에 토지와 토지 위에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면서도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가리킨다. 밑줄. 즉 토지 건물이 별도지만 세트로 함께 거래되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58, 59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되는 이런 것들 60조 제가 좀 이따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념들은 굳이 볼 필요 없고 지금 한 것만 딱 볼 겁니다. 한 것만 보시면 어디 보느냐 하면은 64쪽을 볼 거예요. 64쪽에 자 거기 보시면 법률 개념의 부동산 보도록 할까요? 가로 1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밑줄 긋습니다. 협의의 부동산 밑줄 것이고 협의의 부동산이란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밑줄. 토지는 뭐 특히 말할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넘어가시고 가로변에 정착물 봅니다. 밑에 밑줄 긋습니다.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 건물의 한 구석 동그라미 항구적 대신에 지속적, 영구적 적어 놓습니다. 항구적, 지속적,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부착되면서 부동산의 일부, 토지가 일부가 된 물건, 이걸 우리는 정착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토지에 아주 강력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 이걸 정착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 표 봅니다. 독립정착물, 네모칸 하나의 밑줄, 오른쪽에 건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밑줄 것이고 임목 동그라미, 명인방법 밑줄 것이고 수목의 집단 동그라미, 마지막에 농작물 동그라미. 그게 요거죠. 아시겠죠? 독립거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속정착물 밑줄. 종속정착물은 토지 거래에 종속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경작요령을 놓지 않은 나무, 단일식물 이런 것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토지 팔면 따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7쪽을 보도록 할까요? 67쪽에 보시면 가로 2번에 준부동산 하는 게 나온다. 그죠? 준부동산 밑줄.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란 물건 변동을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상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 변동이나 등기 등록을 공시하는 동산, 이게 자동차, 선박, 항공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그 공장재나 광업재단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빠져있지만 무형의 재화 이게 보시면 뭐냐? 예를 볼게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여기 있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 오른쪽에는 업권, 이런 것들이 무형의 재화, 그 다음에 임목,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계 이런 것들이 동산이지만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춘 이런 것들이에요. 구분하시겠다, 그죠? 이런 것도 포함하면 광의 부동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다, 그죠? 우리 공부 다 한 내용이니까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 나오기도 하고 여기 나오기도 하고 여기 나오도 지 맘대로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알아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좀 세부적인 내용 좀 다루도록 할 건데 칠판 안 주셔도 됩니다.